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생긴 지도체제 공백을 끝내고 한동훈 비대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수도권 위기와 정체된 당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하는 중책을 이젠 정치인 한동훈이 맡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한 한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란 나침반으로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일지 오늘 첫 소식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임식에서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습니다. 현실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한 장관은 이 임사에서 서민과 약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란 의미에선 정치를 멀리했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이겨야 할 땐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 사퇴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법무부는 당분간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이 당 혁신을 넘어 국회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이 면모를 일심해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연내 비대위도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여성, 수도권 인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지지세가 높은 이준석 신당의 창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열정과 실력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따로 접촉하는 인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50대 초반인 한 장관의 나이를 감안하면 비대위원 연령대가 대폭 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년층이나 또는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X세대와 3040의 참신한 얼굴을 주축이 되어 민주당보다 더 젊고 스마트한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비대위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는 김종인, 이준석 전 대표 등 11명의 연령과 계층을 안배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하를 건넸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한 장관은 여권의 지금 이 위기 상황을 9회 말 풀카운트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정당 경험이 전무한 사실상의 정치 신인 한동훈 장관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당의 간판이 상당히 젊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13년간 모두 10번의 비대위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의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한 장관은 이보다 15살이 젊은 50세로 이른바 X세대입니다. 민주당이 주축인 86세대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즉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건 어떨까요?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신뢰가 깊기 때문에 어떤 직언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언을 할 수 있냐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친윤계 의원들도 이 부분에선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 대해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 가장 말을 잘 안 들을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죠. 한 장관이 오늘 이임식 뒤에 대통령과 여당, 정부도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당장 일주일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예단할 필요 없이 좀 지켜보죠.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층에 먹힐 것이다. 이건 이제 여권의 기대인데 실제로는 중도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장 시급한 건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청년, 여성층 지지 확보가 급선무일 겁니다. 특히 도로 친윤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단순히 젊다는 이미지만으론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나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을 배려하는 모습 등을 주목하는 시선도 많았죠. 그래서 추후 행보에 따라 이 지지층 확장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나 여당 내 야당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이것도 지켜보죠. 한 장관이 그동안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을 향한 거침없는 언행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여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장관은 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가 하면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겐 민주당이 시켰냐고 되묻기도 했죠. 하지만 여당을 대표하게 될 비대위원장으로 신분이 바뀌면 이 같은 거친 표현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비대위 이제 물론 비대위 구성이 남았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선임이라는 첫 단추는 이제 꿰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떼려면 이 큰 폭의 인적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체 대상자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컷오프 시킬 수 있는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겠죠. 예. 특히 한 장관이 정당 경험이 부족한 만큼 공관위원장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이걸 잘못하면 뭐 대규모 탈당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초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 신년 인사회엔 이메일을 통해 초청을 알려왔다며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내년은 총선을 앞둔 만큼 속내가 좀 복잡하고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 신당을 비롯한 당내 통합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보고 받으시자마자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 인사회 땐 예정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참석하지 않았는데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신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지난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가 신년회 참석을 수락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협치를 원하는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당내 이단 비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전환을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언급한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의견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애둘러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원외 친명 인사들의 자격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가 과거 성희롱 의혹에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기영 전 부대변인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대중 새로운 선택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희원 민주당 대표 특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학생운동을 함께했습니다. 강 특보는 2005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다음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강 특보는 2005년 음주운전은 개인 사정으로 삶을 비관하다 벌어진 일이었고 2006년엔 주차된 차량을 조금 움직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을 공천을 한다면 국민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내년 총선 광주 출마를 준비해온 강 특보는 2003년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반박하는 책을 냈다가 2차 가해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민주당 이기영 전 부대변인은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리기사를 누가 불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 GPS로 제 동선을 전부 다 경찰한테 줬고 제 동선에 맞춰서 CCTV로 경찰은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이딴 논란에도 이들이 소속된 친명원외 인사 모임은 오히려 당이 임의적 잣대로 현역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비명계에선 이런 도덕성으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지출을 더 늘리지 말자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명분을 얻고 야당은 어느 정도 실리를 얻는 선에서 타협을 한 셈인데 다만 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에 충분한 예산안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656조 6천억 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고 3조 9천억 원이 는 겁니다. 올해 지출보다는 2.8% 늘었는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여야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 채무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긴축 재정은 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이 성장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장은 좀 줄어들죠. 세수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성장은 좀 줄이더라도 정부가 여기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린다면은 그 물가를 잡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하고는 거꾸로 나가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이나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정부안과 달라진 게 눈에 띕니다. 논란이 됐던 R&D와 새만금 예산은 증액됐고 정부안에는 없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챙긴다는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이번 예산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5조 원 넘게 깎이며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입니다. 야당은 1조 5천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로 6천억 원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은 정부가 올해보다 80%가량 삭감했지만 3천억 원이 늘어 4,479억 원으로 결론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며 정부안에선 편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주도로 7,053억 원이 됐다가 여야 협상 끝에 3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0.3조 원을 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은 올해보다 22억 원 늘어났고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과 원전 예산은 원안대로 복구됐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하고 청년층의 주거와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인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상향된 생계급여, 병장 기준 165만 원으로 오른 병사 월급은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이 2조 원 이상 규모의 전례 없는 상생금융안을 내놨습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자 캐시백을 시행하겠다는 건데 구체적 내용이 뭔지, 문제는 없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 한 명당 최대 300만 원. 은행권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입니다.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의 규모는 보증기관 등의 출연금을 더해 2조 원대. 은행에서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를 초과한 이자의 납부액 중 90%를 환급해 줍니다.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8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상생금융으로 나서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대상에서 빠지는 점. 힘든 와중에도 은행 이자를 꼬박꼬박 갚은 대다수 소상공인의 박탈감을 불러오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 등은 문제란 분석입니다.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높게 쌓았던 사람들이 신용점수를 잘 관리를 할 유인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이자 캐시백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북극 한파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갈 정도였는데 동짓날인 내일도 준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두꺼운 패딩과 털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채 새벽 장사를 준비합니다. 전기난로를 틀고 물을 끓여 따뜻한 수증기도 쬐보지만 강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손이 너무 얼으니까 물 잠시 담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가 가파른 계단은 며칠 새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주민들이 오르내리느라 애를 먹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한 발 한 발. 안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가지고 조심.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를 기록했고 강원 철원과 평창이 각각 영하 25도와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동장군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이었는데요. 얼마나 추웠는지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10분 만에 아이스크림이 꽁꽁 얼어 이렇게 스푼째 들립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끌어다가 6겹 정도 입었는데 밖에 1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추위가 이어져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강원 춘천 영하 18도 등 오늘과 비슷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충청과 호남에 이틀째 폭설이 집중되면서 오늘 하루 고속도로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닭 운송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닭 수백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대형 제설 트럭 밑에 SUV 차량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전북 부안 구간에서
제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앞서 새벽 3시 반쯤엔 충남 당진 구간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전남 한평 구간에서는 오늘 낮 12시 반쯤 닭 운송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닭장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3천여 마리 가운데 720여 마리가 폭설과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그 중분대 충격하면서 뒤에 있던 그 닭장이 도로에 낙하된 겁니다. 눈길 미끄럼 교통사고는 폭설이 쏟아진 서해안 고속도로에 집중됐습니다. 전북 군산 선마을 말도는 이틀 동안 40cm 넘게 쌓였고 충남 서천 33cm, 전북 순창은 20cm를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농경지 등 마을 전체가 온통 새하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연신 헛돌고 자동차도 시민들도 얼어붙은 눈길에서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시간이 버스가 안 오면 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치면 안 좋죠. 서해안 일대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붕괴 등 피해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수용기간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피해자 26명에게 145억 원가량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윤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 80년대 민간인 약 4만 명이 불황하로 지목돼 감금당한 뒤 인권을 짓밟혔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노숙, 무전 취식, 가출하, 집단 거린 등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폭력과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람만 적어도 657명에 달합니다. 엄청 맞았죠. 맞는 거는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으니까. 2년 전 피해자 26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1명당 수용기간 1년에 8천만 원씩과 사정에 따른 위자료까지 주라며 원고들에게 모두 14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 개입 또는 묵인 아래 장기간 중대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며 소멸시효도 인정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밖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수용자들 탈출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원장 박인근 씨는 징역 2년 6개월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선고가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200여 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대통령 연설 도중 술병이 날아들었다거나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불륜이라느니 자극적이지만 가짜인 뉴스가 유튜브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에 달하는데도 플랫폼 업체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심의위원회가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가짜뉴스 영상입니다. 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영상을 틀어놓고선 자막에는 대통령을 향해 맥주병이 날아들어 기절했다는 사실과는 다른 황당한 내용을 버젓이 적었습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 영상엔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이 불륜으로 결혼을 했다거나 폭행과 혼외자와 같은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담은 제목들을 늘어놨습니다. 가짜뉴스만 160여 개가 이어지는 황당한 채널에 구독자는 5만을 넘겼고 몇몇 영상은 100만 번의 조회수까지 기록했습니다. 방송심의위는 유튜브의 채널 삭제 차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법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후 형사처벌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력이 유튜브한테 없단 말입니다.
방심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주 해당 채널에 대한 공식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에서 이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건 불법인데요. 환전 앱을 개발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며 불법 도박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을 늘리며 프랜차이즈 흉내까지 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홀덤펍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와 칩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 1팀에서 왔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손 좀 내려놔 주세요. 다. 홀덤펍 업주 30대 A씨는 프로그램 전문가와 환전 어플을 만들어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홀덤펍 이용객은 게임을 마친 뒤 칩을 반납하고 포인트를 받는데 환전 어플을 이용해 수수료 1%를 뺀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입니다. 그 홀덤펍 매장 안에서 현금이 오가질 않으니까 경찰이나 단속이 나오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불법 환전을 한 홀덤펍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등은 어플로 환전을 해주는 홀덤펍 가맹점을 인천과 경기 지역에 19곳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환전 어플 가맹점의 도박 규모만 177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7억 원을 몰수하고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소주 기업들이 내일부터 출고가를 인하합니다. 당초 신년부터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연말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인하한 건데요. 아쉽게도 일반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대표 소주인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내일부터 10.6%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월 1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는데 열흘 먼저 출고가를 내리는 겁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송년회 시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주 무학의 좋은데이와 보혜양조 입세주도 내일부터 출고가를 10.6% 낮춥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소주 가격은 며칠 뒤에야 내릴 전망입니다. 마트와 편의점들은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참이슬 출고가가 80원 올랐을 때 편의점 가격이 150원 오른 걸 감안하면 이번에 출고가가 132원 낮아진 만큼 200원가량 내릴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1,400원이니까는 1,200원이나 1,100원 정도 거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병에 6,000원까지 치솟은 식당 판매 가격이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세금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것들 떨어지는 거 봐서도 그런 걸 못 느꼈어서 소주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 천정부지로 치솟은 음식점 술값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진 상황이라 최소한 술값을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중 하나인 김이 올해 수출액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겨냥해서 다양한 맛을 가미한 김 스낵도 출시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 비결을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통 김부터 매운맛, 옥수수 맛 김까지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스파이시 할라피뇨. 네. 할라피뇨. 네. 외국 관광객에게는 필수 쇼핑 아이템이 됐습니다. 김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짭조름한 한국김 특유의 맛이 더 좋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의 노리와味が 薄い. 한국의 노리와味が 濃い. 味が 美味しい. 2020년 6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우리 김은 이후에도 수출량이 꾸준히 늘어나 올해는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중형차 약 3만 2천 대를 수출한 효과와 맞먹습니다. 수출 국가도 지난 12년 새 64개국에서
124개국으로 늘었는데 일본, 중국은 밥 반찬용으로 전통적인 김을 즐기는 반면 미국과 태국 등은 스낵 형태의 김을 많이 찾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라면, 김밥 등 다른 K푸드의 인지도가 올라간 영향도 큽니다. Ramen, bulgogi, and the other one kimchi. Kimchi jjigae. Maybe it's because of the Korean movie where we saw, and we want to try the food that they eat.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김.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식구수가 많지 않은 요즘은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온 집안이 간병비 부담에 시달립니다.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 간병 지옥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 여당이 오늘 대책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11만 원인 간병비 부담을 4년 뒤엔 2만 원대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상윤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70대 환자.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렵지만 한 달 450만 원인 간병비가 버거워 60대 아내가 종일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생활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같은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선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간병인 노령화로 큰 돈을 들여도 좋은 간병인을 만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병을 받을 정도의 그런 몸 상태가 좀 부실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간병 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하루 평균 11만 원에서 2027년에는 2만 원 선으로 낮아집니다.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간호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나 중증 수술 환자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고 4년 후엔 4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퇴원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도 시군구에 하나 이상 만들어집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그동안 연말이 되면 통과 의례처럼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에 나선 영향을 받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A씨는 연말이 되면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입니다. 현행법상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판단돼 양도 차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과세 기준을 회피하려는 물량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주주 회피 물량이 상승을 좀 가로막았었는데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면 지수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7천여 명. 이른바 증시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정부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미 대량 매도가 진행됐고 올해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아 당장 큰 정책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해당되는 주식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하락 마감하면서 2,6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심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본부를 발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m 땅굴을 파 가자지구 곳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향한 강경 발언도 내놔서 이 성탄 휴전에 대한 기대를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가자시티 중심부의 고급 주택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측근의 집 바닥을 뜯어보니 20m 깊이로 땅굴이 이어집니다. 지하엔 감시 카메라와 방폭문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땅굴에선 나선형 계단을 한참 내려가면 전기 배전판과 다른 시설로 통하는 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하마스 지휘 본부를 공개했습니다. רשת מסועפת של תשתיות אסטרטגיות תת-קרקעיות ששימשו את הנהגת חמאס. 이곳에서 하마스 지도부가 지난 10월 기습 공격을 지휘하고 주거지, 병원 등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백기를 든 자국민 인질 3명을 오인 사살하면서 휴전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은 당시 이스라엘군이 모든 전투 연령 남성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신구, 박근영, 박정자 대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위해서인데요. 500석 넘는 객석이 이달 말까지 모두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 행복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고도를 기다려야지. 나무 한 그루가 전부인 황량한 무대에서 하염없이 고도만을 기다리는 두 사람. 사무엘 베케트의 고전 고도를 기다리면은 어느덧 80대가 된 노배우가 평생 동안 만나기를 고대해온 작품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났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고도하고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가. 2시간 30분 동안 복잡한 동선을 소화하려면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감당해야 하지만 심장박동기까지 달고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걱정을 했죠. 그 체력도 그렇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주연 배우 3사람의 연기 경력만 도합 182년.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대사를 맞춰보며 완벽한 공연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눈빛만 다 봐도 다 알거든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고 끝내 공허만이 남는 인생. 이들은 그럼에도 내일을 바라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고 또 내일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또한 희망이고.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깊은 산속 퍼붓던 폭설이 조금 잦아들자 아랫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집 창고에 정해두었던 건초더미를 싣고 와 눈밭과 먹이통에 놓아둡니다. 기다렸다는 듯 가파른 비탈을 따라 굶주린 겨울 삼진승들이 내려옵니다. 사슴과 사냥 수십 수백 마리가 건초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배를 채우죠. Seit 21. Dezember 2015 haben wir in Dummersbach die Schaufütterung errichtet. 한겨울 눈과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야생의 삶에 먹이를 나눠주는 빌트 필터홍입니다. 은총을 만난 듯 사슴들 얼굴이 그지없이 편안하고 넉넉해 보입니다. 사람들을 응시하는 눈은 마치 인사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생명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이 경이로운 풍경은 독일 알프스 자락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미국 시인 사라 티즈데일이 매섭게 추운 겨울밤 기도했습니다. 달은 무정하고 바람은 양날의 칼처럼 내리친다. 신이여 이 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소설가 시문은 90년 전 서울의 겨울밤을 이렇게 묘사했죠. 달도 별도 없는 음침한 하늘 밑에서 갈갈이 찢어진 거리에는 전신줄에 목을 매다는 밤바람에 비명이 들릴 뿐. 오늘 이 밤이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 나라가 냉동고가 됐습니다. 남녀 크로는 새하얀 눈이 뒤덮어 땅바닥에 납작 얼어붙었습니다. 종종 그럼치는 사람들마다 잔뜩 웅크린 등이 고양이처럼 동그랗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알프스의 사슴을 떠올리는 사람들처럼 시인은 나보다 추운 당신을 생각합니다. 나만큼 추운 당신에게 달린 등잔, 당신 얼굴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나는 안다. 평생을 봉사하고 기부하며 살았던 경남 의령의 할머니 봉사왕이 마지막으로 시신까지 기증했다는 소식이 엊그제 전해졌습니다. 82에 떠난 공도연 할머니는 그러나 전혀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17살에 천막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해 이웃에게 밥을 동냥해야 하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폿집 장사하며 밤낮으로 일해 살림이 좀 나아지자 이웃부터 돌아봤습니다. 보건소가 없는 마을의 부지를 사서 기탁해 송산보건진료소를 짓게 했죠. 장학금도 내놓고 한 해도 기부를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전 국민훈장 승류장을 받고 노환이 닥친 뒤에도 수레를 끌며 나물 팔고 고물 주워 그렇게 기부했습니다. 23년을 써온 봉사일기의 할머니가 남긴 글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의 아픔과 시련을 알지 못할 겁니다. 없는 사람의 비애를 내 이웃들은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차가운 겨울밤에 뜬 별 같습니다. 캄캄한 겨울 내 가난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12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나보다 추운 당신에게 였습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부지방과 내륙 곳곳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한파가 기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15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곳곳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대관령이 영하 3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맹추위 속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최고 50cm 이상,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춘천이 영하 18도, 청주가 영하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과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